안녕하세요. 위기관리TV 최웅규입니다. 오늘은 최근 트렌드나 이슈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책을 읽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하버드 ESG 경영 수업 자본주의 대전환, 리베카 핸더슨 지음, 임상훈 옮김, 이관희 감수,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우선 책을 읽을 때 보통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읽게 되면 제가 원하는 지식을 함께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들을 간단히 전달하겠습니다. 이 강력한 책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빠른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모두에게 반영을 가져다 주었던 시장 경제는 지난 40년에 걸쳐 점차 쇠약해졌다. 힘의 균형은 대기업과 로비에만 유리하게 돌아가고 기본적인 규제들은 철폐되고 있다. 기업들과 부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지 여지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이는 생산성 저하와 불평등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책의 저자죠. 리베카 핸더슨은 이러한 시장 체제를 개혁할 수 있고 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고도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좀 더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주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엄청난 변화의 물살 앞에 놓여 있다. 리베카 핸더슨은 단기적인 주주 가치에서 장기적인 공통의 목적으로 물살이 바뀌는 시점을 기가 막히게 포착했다. 기업이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지침서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비드-19은 불평등과 기후변화의 대가와 기업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의무에는 이 책에 담긴 논의가 가장 값진 시급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제 이러한 논의는 그것을 꺼리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간절해졌다. 이 책의 목차는 서문 비즈니스가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1장부터 제 8장까지 관련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자본주의는 이미 시효가 끝났다. 2장 자본주의 대전환의 5가지 요소. 3장 그들은 어떻게 변화에 성공했을까? 4장 그럼 우리 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장 ESG 지표부터 임팩트 투자까지 재무를 설계하는 일. 6장 무인승차 없는 협력은 가능한가? 7장 시장과 정부를 다시 생각하다. 8장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과 같이 총 8장으로 구성돼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TV에서는 모든 내용보다는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제1장 주주자본주의는 이미 시효가 끝났다 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자 세상이 이토록 번창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지구라는 행성을 파괴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협, 혹은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긍정과 부정의 복합체.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 시대의 3가지 중요한 문제, 매일같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제들이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환경 파괴, 경제적 불평등, 제도의 붕괴가 그것이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근대 산업화를 이끈 화석연료는 지구의 기후가 불안정해지고 바다가 산성화되고 수면이 올라가고 수십만 평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원인이다. 세계의 표층토는 황폐해져가고 민물의 수요는 공급을 훨씬 앞섰다. 기후변화를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GDP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해안 도시들은 물에 잠기고 수백만 명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찾아 이주해야 할 것이다. 곤충 개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고 결과에 대해서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가 의지하는 생태계의 생존 가능성을 파괴할 위험을 안고 있다. 부는 높은 곳으로만 집중되고 있다. 전 세계 가장 부유한 사람 50명이 하위 50%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으며 6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16도 안 되는 돈으로 산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충분한 교육과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적은 상태에서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수백만 명이 일자리에서 내쫓길 위험에 처해 있다. 역사적으로 시장의 균형을 유지해주던 제도들, 가족, 지역 공동체, 위대한 신앙의 전통, 정부, 심지어 인간 공동체라는 소감까지도 붕괴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지면서 반소수자, 반인민자 정서의 물결이 전 세계 많은 정보를 위협하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모든 곳의 제도가 압박에 시달린다. 독재,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흐름은 강력히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분노와 소외라는 독극물을 섞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자본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어쨌든 지난 50년에 걸쳐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동안 전 세계의 GDP는 5배가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제 1인당 평균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 주거지, 전기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할 정도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얼핏 봐도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 아닌가? 많은 중역 회의실이나 MBA 강의실에서 기업의 최우선 과제란 이익이 극대화를 의미한다. 이는 자명한 진실로 간주된다. 많은 관리자가 다른 목표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위임받은 의무를 배신하는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이들은 기후변화, 불평등, 제도 붕괴 같은 문제들을 외부 효과로 치부하고 정부나 시민사회에 맡겨두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세계의 많은 기업이 공동선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편이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믿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자, 이러한 ESG 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천에 달하는 기업이 수익성보다 더 큰 목표에 헌신하고 있으며 세계 금융자산의 거의 3분의 1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부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도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관리 기업인 블랙락 CEO의 레리 핑크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모든 기업의 CEO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사회는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한 모든 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봉사하라. 이런 요구사항이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번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재무실적만 챙겨서는 안 된다. 기업은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주주, 직원, 고객, 사업장에 위치한 지역, 사회와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골고루 이익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블랙록이 관리하는 자산은 7조 달러에 육박한다. 지구상 모든 주요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다. 엑손 주식, 애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 주식은 7%까지 보유하고 있고, 앞서 소개한 이런 엑손과 애플의 주식도 4%에서 5% 사이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는 핑크의 말은 마르틴 루터가 비센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 종교개혁을 촉발했던 사건과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 그가 편지를 보내고 일주일쯤 후 한 CEO 친구가 내게 연락을 해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다. 친구는 일종의 쇼크 상태였다. 그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골몰하며 길고도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올린 사람이었다. 그가 보기에 핑크의 제안은 터무니없었다. 무자비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이익이 아닌 다른 데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다. 2019년 8월 미국의 가장 크고 강력한 기업들의 CEO로 구성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기업의 목적을 재정의하는 설명회를 발표했다. 그 새로운 목적은 모든 미국인에게 봉사하는 경제를 증진하는 것. 181개 기업의 CEO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고객, 직원, 공급업자,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135개 이상의 공적연금과 기타 펀드를 통해 4조 달러 이상의 통합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기관 투자자 협회에서는 그리 달가운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 협의회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계속해서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믿는다.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업 소유주에 대해서도 명확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 그 누구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비즈니스 관계자와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주를 축소하겠다고 하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회와 경영진을 만드는 이러한 새로운 메커니즘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금융자산 관리 기업은 세상은 당신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CEO들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경영을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기업들이 무엇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반대의 세상을 걸어가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세상과 더불어 변화하는 기업은 커다란 수익을 거둘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해질 것이다. 자, 주주자본주의가 급부상했던 이유. 자본주의가 급부상했던 이유를 이 책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략 30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장 경쟁을 보장하고 공해 등의 외부 효과에 가격을 매기거나 규제하고 모든 사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게다가 전쟁 경험으로 인해 믿기 힘들 정도로 쉽게 사회적 통합이 성취되었다. 교육과 건강에 투자하고 옳은 일을 하고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 당시 내세운 해결 방안, 경영진의 보스를 주주가치와 연동시키자는 방안은 투자자들의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 경영진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도덕적 의무를 다스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실제로 그 밖의 다른 일들은 대단히 부도덕한 일들로 여겨졌다. CEO의 임금은 회사의 주가와 밀접하게 연동이 되었다. GDP는 하늘높이 솟구쳤다. 그와 더불어 주주의 가치와 CEO의 임금도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올라갔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장의 환경 비용인 수조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해양오염, 광범위한 지구 생태계 파괴 등은 대체로 무시되었다. 중국을 포함한 몇몇 개발도상국의 서구 수준의 소득에 따라 잡히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선진국 내외의 소득 불평등은 엄청나게 심화되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생산성 향상의 결실 대부분이 고스란히 소득 분포 상위 10%의 몫으로 돌아갔다.
반면 소득분포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실질 임금은 계속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포퓰리즘적인 이런 분노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생존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요컨대 시장은 성숙한 관리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만이 번영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지난 70년 사이에 세상은 옆모습을 떠올리기도 힘든 정도로 달라졌다. 세계 자본주의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라는 교과서적인 모델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 극대화와 초점을 맞추라는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자유시장의 가격이 모든 가용정보를 반영하고 진정한 기회자유가 있고 게임의 규칙이 공정한 경쟁을 지지해줄 때만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가격은 미친듯이 널뛰고 기회와 자유는 금수저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기업은 시장을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 기업이 US 레기를 강해버리고 정치 과정을 통제하고 가격 단합을 밀어붙인다면 자유시장은 부의 총액은 물론 개인의 자유도 확대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기업 그 자체가 의지하고 있는 제도를 파괴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과 서로 공생관계의 어떤 그 위치에 놓여져서 같이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또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싼 이유는 우리가 총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1kW/시당 5센트의 정도를 지불한다. 석탄연소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석탄연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때 기후에 미치는 피해는 한 1kW/시당 적어도 4센트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석탄연소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하고 건강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미국에서 석탄의 채굴, 수송, 가공, 연소로 인한 폐, 심장 질환 사망자는 매년 24,000명에 이른다. 게다가 건강 위험도가 높은 광산 지역에서 해마다 1,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계적인 의료비의 총계는 추산하기도 힘들다. 어떤 유형의 연료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연소시키는지 등의 광범위한 요소들에 따라 비용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추산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1톤이 배출할 때마다 대략 $40의 의료비가 소요된다. 이는 곧 1kW시당 4센트의 비용이 드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일하는 내 동료들에 따르면 이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한다. 어쨌든 앞서 말한 비용들을 더하면 석탄 연소로 얻은 전기의 실제 비용은 1kW시당 5센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3센트 정도 육박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실제 석탄 연소의 비용이 40% 정도만을 지불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화석연료 에너지는 값싼 에너지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고 미래에 부과하는 비용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는 적극적으로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이 발전소들이 사회에 부과하는 비용이 이들의 이익은 물론 총 수입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석탄회사 피보디 에너지는 2018년 1억 8,670만 톤의 석탄을 실어날라 56억 달러의 총 수입을 거두었다. 1억 8,670만 톤의 석탄을 연소한 환경 의료 비용은 대략 한 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총 수입을 총 가치 창출의 척도로 삼더라도
이 피보드 에너지는 창조하는 가치보다 5배 더 많은 가치를 파괴하는 셈이다. 차를 운전하는 비행기를 타듯 간에 석탄 연료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지속적인 피해를 낳고 있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인 생산을 해야 하는 몇몇 상품들의 예를 들자면 1톤 강철을 생산하고 1톤의 시멘트를 만들고 햄버거 하나를 만들 때마다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치즈버거 하나를 만들 때마다 약 1.9리터의 휘발유가 배출하는 만큼의 배기가스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쇠고기 소비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0%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용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기업이 지구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8년 세계적인 시멘트 회사 중의 하나인 시맥스는 생산 공장에서 사용한 전기의 4분의 1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했지만 그래도 4,8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적어도 40억 달러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킨 셈이다. 그의 시멘스의 세전, 이자 지급 전 이익은 26달러였다. 19년도 회계연도에 영국의 유통업체 막스 앤 스펜서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36만 톤 정도였다. 사실 이 기업은 오랫동안 배출량을 줄이려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3,2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다. 같은 해 세전이익은 6억 7천만 파운드였다.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지 않아 생기는 왜곡은 엄청나다. 경제 전반에서 그 가격은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다. 알아야 할 모든 정보가 가격에 담겨 있다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전제해야 할 때 자유시장의 어떤 마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불릴 수 있는 마법이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평등한 기회의 파괴, 기업이 만드는 게임의 규칙들에 대해서 또 함께 설명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7가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일관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로드맵이다. 우리는 환경 문제를 다룬 테크놀로지와 두뇌를 가졌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자원도 있다.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다. 기업이 나서야 한다. 기업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경제적으로도 행동해야 할 동기는 충분하다. 지구온난화를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미국 경제 규모는 21세기 말까지 대략 10% 정도 축소되고 상상하지 못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기후변화나 불평등 같은 문제와 맞붙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도를 다시 만들고 시장과 정부 사이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기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진정한 발전은 그의 필수적인 건강하고 잘 운영되는 이러한 정부들과 활력 넘치는 민주주의, 강력한 시민사회들과 함께 할 때, 또 이들과 협력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고 자본주의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또 책을 읽다가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재설계, 투자를 바꾸다. 전통적인 재무 시스템은 자본주의를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투자자들이 수익 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단기간에 쉽게 측정 가능한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기업들은 공유 가치를 개발하고 하이로드 노동 관행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내재한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필요한 행동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한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당신을 해고하면 당신은 그 커다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야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 시스템부터 바꿔 놓아야만 한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이익과도 맞닿아 있다면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하려 노력하는 기업을 지지하도록 올바른 일이 수익도 나는 일임을 증명해주는 측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역시 공유가치 창출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의 비용과 편익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을 감사할 수 있고 반복 적용 가능한 측정 기준이 필요하다. 소위 환경사회 지배구조 지표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엄밀한 재무회계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100년이 넘게 걸렸다는 사실을 참작하면 ESG 지표는 아직 완성과는 거리가 먼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불과하지만 이미 투자자의 행동을 바꾸고 있다. 2018년 관리되고 있는 총 금융자산의 20%에 육박하는 19조 달러 이상이 ESG 기반 정보를 통해 투자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지표라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측정하기 대단히 힘든 항목들도 있고 어떤 문제는 기업이 해결할 수 있되 투자자 수익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재무설계의 두 번째 단계는 소비자와 자원은 물론 수익 극대화만큼이나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이 있는 소위 임팩트 투자자 등 대체 자원금을 찾는 일이다. 소비자나 직원이 주인인 기업은 전통적인 기업에 비해 자본 수익을 희생하여 소비자의 직원 복지를 개선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대체 자본이 알맞은 규모로 동원된다면 재물을 재조정하는 강력한 촉매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투자자 권한 축소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거나 누가 기업을 지배하는지를 명시하는 규칙을 바꿈으로써 경영자를 자본시장의 무자비한 요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까다롭지만 흥미진진한 일이다. 많은 기업이 베네핏 기업과 같은 이러한 형태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매우 유익한 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결과가 생겨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의 재무 설계는 자본주의 대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목적지향적인 최첨단 기업으로 자본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ESG에 집중하여 모든 기업이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강제화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이룩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는 공공재의 문제이며 혼자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동기를 가진 기업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어서 협력, 어떤 공익과 공동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방안들, 이러한 것들은 시장과 정부의 균형이 잘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에 대한 노력과 또 개별 기업에서에 대한 어떤 이러한 노력들, 그 중에 하나인 이 책에서 언급한 아시아 최대 투자자 소유 전력 회사 중에 하나인 CLP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CLP는 2010년까지 전력의 5%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이러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7년에는 이 공약을 강화해 2020년까지 전력 생산 포트폴리오의 20%는 무탄소가 될 것이라 약속했다. 어느 아시아 전력회사가 제시한 것보다도 야심찬 목표였다. 그리고 여러 전통적 기준에 따르면 성취 불가능한 목표이기도 했다. 이 당시에는 좀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CLP 발전소의 대부분은 석탄 화력 발전소였다. 아시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석탄은 구하기 쉽고 비교적 저렴해서 전력 생산 연료로 흔히 선택된다. 2007년 석탄 화력 발전은 태양력,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저렴했다. CLP에 따르면 태양열과 풍력 발전 비용이 상당히 떨어진 2013년에도 풍력은 석탄보다 비용이 30% 더 들었고 태양 에너지는 3배 더 많이 들었다. 그렇다면 CLP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성취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발표했을까? CLP는 석탄 화력 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이다. 석탄을 고집하다 보면 심각한 정치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발전소는 옮길 수 없고 오래가고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발전소를 짓는데 3년에서 5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전력은 25년에서 60년 정도 생산할 수 있다. 발전소는 이전할 수 없고 보통은 한 지역의 유일한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에 발전소의 성공 여부는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 이를 가리켜 보통 운영 허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다. CLP는 어느 단계에 이르면 공해나 홍수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화력발전소를 비난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되면 운영 허가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탄소 가격제나 세금을 통한 석탄 가격 인상, 발전소 폐쇄 조치 등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리 좀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석탄을 고집하는 것은 기술적인 리스크도 낳는다. CLP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 비용이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처음 등장했을 때는 비싸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최초의 휴대전화는 1983년 기준으로 무려 3,995달러였다. 오늘날의 어떤 가치로 환산하면 1만 달러가 조금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테크놀로지는 소위 학습 곡선을 따른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더 늘린다. 더 많은 테크놀로지가 제품에 투입되면서 더 훌륭한 제품이 생산되게 되는 것이다. 2007년 당시 태양열과 풍력은 석탄보다 훨씬 비쌌지만 이러한 가격들이 계속 내려갈 개연성은 충분했다. CLP가 두 가지 리스크의 개연성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추정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2008년 공익기업 임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확률을 예상하냐고 물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임원 대부분은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가격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은 30% 정도이고, 대중의 압력으로 인해 정부가 탄소 가격제나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 역시 30% 정도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분석한 지표가 있습니다. 결국 집약해서 얘기를 해보면 2050년이 되어도 기업이 살아있길 바란다면 이런 해당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CLP에 대한 간단한 전략들이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를 뒤집으면 기회가 된다. 아시아의 전력이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연료로 대체되고 있다면 다른 경쟁사보다 먼저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대단한 매력적인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이제 그 CLP에서 시작했던 그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공약은 성경지명을 보여준 사례로 판명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에서 2018년도 사이에 태양열과 풍력발전 전기의 전 세계의 가중 평균 비용은 각각 35%, 77% 하락했다. 설치 비용도 22%, 90%가 떨어졌다. 몇몇 지역에서는 태양열과 풍력이 이미 석탄값보다 값이 싸다. 물론 태양열과 풍력은 해가 비치고 바람이 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간헐적인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현재 규모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저장 비용이 더 많이 절감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간헐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런 태양열이나 풍력을 저장해 뒀다가 다시 이제 태양열이 비치지 않거나 태양이 비치지 않거나 풍력이 없을 때 저장 공간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방법도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비용이 절감되는 속도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워서 재생에너지의 분야를 연구하는 내 동료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비용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다. 네, 물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2030년 더 빠른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재생에너지의 어떤 활용력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생에너지는 2018년 말까지 중국 전체 발전 용량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의 전력망 중 60%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인도의 경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67%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6조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지면 중국의 발전 용량은 미국의 유럽의 발전 용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커질 것이고 인도의 발전 용량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 무탄소 전력은 엄청난 시장 기회이고 이 분야에서 초기 투자한 덕분에 이러한 CLP는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CLP의 효과적인 리스크 대처는 엄청난 기회를 안겨주었다. 네. 어쨌든 과거부터 일찍 투자해서 이런 위기관리 대처 능력을 보여준 CLP 사례를 좀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이 밖에 도요타, 나이키 사례도 상당히 괜찮은 사례로 이 책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궁금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ESG 지표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첫 글자를 딴 약자이다. ESG 측정 지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이 지표의 탄생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에는 대형 참사가 많이 일어났다. 1984년 인도 보팔에서 유독가스 누출로 최소한 1만 5천 명이 사망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다쳤다. 1990년 알래스카에서는 엑손 발데스의 기름 유출이 있었고 여러 비정부 기구는 기업 운영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응하여 몇몇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 초기 보고서에는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이 담겼다. 예를 들어 석유기업 쉘의 1998년 보고서에는 회사의 경영 원칙 전반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1999년 환경책임경제연합은 지속가능 보고서를 표준화하기 위해 조직의 글로벌 리포팅 구상 GRI를 만들었다. GRI는 2000년에 발족했고 2019년 기준으로 세계 250대 기업의 80% 이상이 이 조직에서 마련한 기준을 이용해 자신들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보고해왔으며 GRI 데이터베이스에는 32,000건 이상의 보고서가 저장되어 있다. 하지만 GRI 데이터는 투자자들의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자료의 주요 목적이 비정부 기구와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산업, 규모, 국적, 소유 구조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가 같은 정보를 보고하기 때문이다. 이런 ESG 중에 ESG 지표 개선이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들과 이런 비영리단체들의 투자자 친화적인 측정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GRI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에 보내는 설문조사, 연간 보고서, 다양한 공적 데이터를 활용한다. 내가 아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웹 스크래핑을 통해 사회와 환경 성과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는 중이다. 여기서 이제 웹 스크래핑이라는 것은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데이터들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도록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선택적으로만 노출되고 비교하기도 힘들고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이미 전 세계 투자 관행을 바꾸고 있다. 현재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모든 자산의 40% 이상이 사회적 책임 기준을 이용해 투자되고 있다. 그 자산 중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는 소위 배제형 펀드에, 다시 말해 총기류, 생산기업이나 담배회사 등을 배제하는 펀드에 투자되고 있다. 약 10%는 기업 행동을 직접 바꾸려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ESG 통합을 이용하면 2018년에는 19조 달러가 이런 방식으로 투자되었다고 한다. 총관리 자산의 거의 20%에 달하는 어떤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ESG 지표의 입각한 성과가 재무성과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여지는지 조사한 연구만도 수백 건에 이른다. 결론은 선택한 지표와 연구 방법에 따라 크게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조악한 지표로도 현재까지 ESG의 성과가 재무적 성공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은 예비 결과이긴 하지만 최소한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경쟁업체보다 실적이 낮지 않다는 것을 제시한다는 것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른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ESG 지표 중 중요한 하위 요소들, 즉 비재무적 성과이지만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이 경제적 성과에 기묘한 자료들과 특정 지표를 활용한 최근의 한 연구는 이러한 하위 요소와 기업의 어떤 수익성을 실제로 상관관계가 보인다는 설득력인 근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또 사스비라는 보고서, 실질적인 지표를 향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진이라는 사람이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관련 회사에 취업을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펌으로 이직을 하고 그 컨설팅 펌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했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죠. 진은 기존의 보고서 기준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많은 기업과 일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경영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더군요. 회사가 보고서를 개발하는 이유는 그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였고 홍보에나 써먹자는 거였죠. 산업 간에는 물론 동종업계 기업들 간에도 비교가 불가능했습니다. 측정 지표를 가지고 있는 산업마저 드문 상황이었습니다. GRI는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지표를 의지합니다. 그들은 요청받은 5개 산업에 대해서만 산업별 측정 지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산업마다 기업의 활동에 따라 지속 가능성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서는 특정 산업 기반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화 중 이런 말을 꺼내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산업도 너무 많고 지표도 너무 많아요. 상당히 좀 공감 가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컨설팅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한 20개에서 한 25개 공공기관과 또 민간기관 그리고 각종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 진의 말이 공감 가는 얘기이기도 하죠. 2021년에 진은 지속 가능성과 보고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하는
많은 개척자와 이와 함께 지속가능 회계기준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전 소개했던 SASB, SASB라고만 읽고 있습니다. G는 모든 투자자가 티커 심벌을 입력하면 재무재료만큼이나 쉽게 모든 회사에 유용한 ESG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그녀는 산업마다 별개의 기준을 개발하려 했다. 그러면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료는 쉽게 감사할 수 있고 다른 기업과 비교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업은 모든 중요한 정보에 대해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어준다. 또 이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 상관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더 커지고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더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G는 이러한 일단 측정 지표가 정의되고 널리 수용이 되면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고안한 전략적 계획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기업이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투자자들은 ESG와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을 압박해 기업 전략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진과 동료들은 우선 산업별로 중요성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수십만 건의 자료를 살피며 각 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유용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기업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감사 가능한 예비 측정 지표를 개발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SASB라는 이 회계기준위원회, 지속가능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좀 관련된 지표를 지표도 나오고 이들이 만들어낸 초안 지표를 가지고 2018년도에 77개 산업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발표한 뒤에 간략하게 이런 예비 분석을 실시를 했고 예비 분석 결과를 보면 장기적인 재무 성과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일례로 이 소피아 멜던슨과 제트블루의 사례도 함께 제시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강조하고 또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40 자본주의를 끝으로 해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는 공유가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을 추구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돈을 벌기보다는 가치 창출을 우선시하는 고몰입 기업일 것이다. 모든 직원은 단기적인 이익 공익과 기업의 장기적 잠재력과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를 이해한다. 기후변화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직원을 박하게 대우하고 부패하거나 억압적인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기피 대상이거나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처벌을 받고 있을 것이다. 업계 전반에 걸친 유연한 협약으로 인해 모든 기업이 공통 기준을 가지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상향식 경쟁을 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는다. 소비자들은 원칙을 무시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다. 구직자들은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이 환경적, 사회적 순위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며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은 인재를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여러분과 동료 노동자들은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에 강하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다. 이 목소리는 사회와 자유시장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환영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다니는 기업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을 것이다.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기 오염을 억제하고 사회와 사회제도의 건강을 강화하는
유연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공적 포럼에서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댈 것이다. 여러분의 기업은 좀 더 높은 세금과 부패 억제, 언제 어디서나 완전한 민주적 정권을 지지하는 등 제도적 개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들, 미래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계가 탈탄소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진전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OECD 국가들은 2050년까지 전력망 전체를 탈탄소화하는 계획에 실천에 옮기고 있고, 아프리카, 중국, 인도, 브라질에서 건설되는 새로운 시설에는 탄소가 배출되진 않는다. 농업의 관행도 바뀔 것이다. 이러한 변화 비용은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관철되어 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로 입은 사람들의 재교육과 재배치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번영을 확신하는 동시에 독재 포퓰리즘 매력을 무지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 이어서 향후 미래는 어떤 이런 ESG를 통한 12조 달러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생에너지가 현재 규모로도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어떤 산업이고, 2017년 세계 전기의 26.5%를 생산했고, 또 모든 신규 발전 용량의 7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사업의 기회로도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버드 ESG 경영 수업 자본주의 대전환 관련 책을 함께 읽어보고, 또 나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공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관리TV에서는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때로는 좀 심도 있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